뭐 하나 사소한 거 잘못했다가 관리단 집회 전체가 무효로 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귀찮더라도 꼼꼼히 신경을 써서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집합법률분쟁연구소의 한재범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관리단 집회 당일 절차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혹시 이런 경험 있나요? 관리단 집회에 참석했는데 도대체 뭐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모르겠다, 혹은 집회를 준비하려고 하는데 누가 의장이 되고 투표는 또 어떻게 하고 의사록은 또 어떻게 작성하는지 좀 난감하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시면은 이런 궁금증이 해결이 될 겁니다. 집회 전후로 또 뭘 준비를 해야 하는지 여러 영상을 통해서 소개를 드렸는데요. 오늘은 집회 당일에만 포커스를 맞춰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집회 진행은 진행하는 사람에 따라서 조금씩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은 저희 법무법인 JN에서 대행하는 관리단 집회 식순을 기준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관리단 집회가 시작이 되면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은 의장을 선출하는 일입니다. 원칙적으로 관리인이 있다면 관리인이 의장이 되겠죠. 그런데 대부분의 관리단 집회는 관리인이 없는 상태에서 관리인을 선출하기 위해서 개최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럴 때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집합건물법에 규정이 있습니다. 관리인이 없는 경우에는 관리단 집회의 의장은 집회를 소집한 구분 소유자 중에서 연장자가 됩니다. 연장자? 이게 최고령자를 말하는 건가? 아니면은 적당하게 연장자면 되나? 좀 애매하죠. 이게 재판에서도 연장자가 최고령자냐, 아니면 좀 나이가 지긋하신 분이면 되냐, 가끔씩 쟁점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집회 대행을 할 때에는 안전하게 가급적이면 가장 나이가 많으신 최고령자를 의장으로 정합니다. 최고령자가 없다면 그 다음 고령자 순으로 정하죠. 다만 의장이 개회 선언을 한 이후에 변호사가 의장의 승인하에 집회 사회를 보면서 집회를 진행을 합니다. 의장이 좀 편파적인 사람이네, 의장 바꿔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죠. 경우에 따라서는 관리단 집회에서 결의로 의장을 선출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 관리단 집회에서는 적당한 연장자나 참석자들이 동의하는 사람을 의장으로 정하고 집회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법원은 의장 자격에 대해서는 비교적 폭넓게 인정을 해주는 편입니다. 다음은 참석자 확인 및 정족수 확인에 관한 내용입니다. 집합건물법에는 의결 정족수만 규정이 있고요, 의사 정족수에 대한 규정은 없어요. 즉 몇 명 이상이 참석을 해야지만 집회를 개최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은 없는 거죠. 따라서 몇 명이 참석했는지 반드시 성원 보고를 할 필요는 없어요. 다만 집회 안건이 통과가 되려면 의결 정족수를 충족을 해야 되기 때문에 또 정확한 집계를 위해서 참석자를 확인하고 정족수를 계산을 합니다. 이게 매우 중요한 절차예요. 실무상 집회에 참석하는 구분 소유자, 점유자 중에서 현장 투표를 원하는 사람은 접수대에서 본인 신분을 확인을 하고 참석장과 현장 투표용지를 수령을 합니다. 대리인은 접수대에서 위임장을 접수하고 위임장의 유효성을 확인받은 다음에 신분을 확인받고 참석장과 현장 투표용지를 수령하고 투표를 합니다. 이미 서면결의서나 위임장을 제출해서 참관 목적으로 온 사람도 있겠죠. 이런 사람은 참석장과 투표용지를 수령하지는 않고 집회를 참관하고 그냥 관련 발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점유자도 당연히 의결권이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임차인도 관리단 집회에 참여해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모든 안건에 대해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이거는 따로 영상을 만들어 놓은 게 있으니까 그 링크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안건 심사하고 결의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참석자들에게 성원 보고를 했다면 그 다음은 안건 심사 단계가 시작이 됩니다. 사회자나 의장이 안건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 참석자들이 그 안건에 대해서 토의도 하고 또 그 다음 바로 결의 절차에 들어갑니다. 안건이 관리인이나 관리위원 선출이라면은 후보자 정견 발표도 하고 후보자에게 질의를 하면서 검증 시간도 갖습니다. 결의 방법은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는 손 들고 하는 거수 방식, 다른 하나는 투표 방식입니다. 법적으로는 어떤 방법을 사용을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거수로 진행을 하기도 하지만 저희는 직접 집회 대행을 할 때에는 추후 문제가 생길 것을 예방을 하는 차원에서 투표 방식으로 진행을 합니다. 집합건물의 투표는 기명투표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국회의원이나 대통령 선거처럼 무기명 투표를 할 수는 없어요. 이게 왜냐하면 집합건물법상의 의결권은 면적 비율로 계산이 되거든요. 누가 얼마나 면적을 가졌는지 꼭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무기명 투표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또 요즘에는 전자서명 방식에 의한 위임장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어요. 전자서명 위임장의 장점이 뭘까요? 바로 더 많은 구분 소유자들이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죠. 주의할 점은
전자서명 위임장에 서명을 했어도 관리단 집회 소집 절차를 똑같이 거쳐야 되고요. 또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과 같이 집회 당일의 절차를 모두 거쳐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전자서명 위임장으로 투표한 것도 관리단 집회 당일에 집계해서 한꺼번에 발표를 해야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다음으로 집계 절차가 있습니다. 안건 심사와 투표를 마쳤다면 다음은 가장 중요한 집계 절차입니다. 전체 구분 소유자의 수와 의결권 면적은 사전에 등기부를 출력을 해서 모두 계산을 해 놓습니다. 또 먼저 투표한 구분 소유자 수는 현장 투표자, 또 위임장, 전자서명 위임장, 서명결의서를 모두 합산을 해서 사람 수를 계산을 합니다. 이게 짧은 시간 안에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신속하게 판단을 해야 돼요. 예를 들면 구분 소유자와 점유자가 동시에 투표를 한 경우도 있죠. 또 공유자 중에서 일부만 투표한 경우, 다수호실의 소유자 중에서 그중 점유자가 일부만 투표를 한 경우, 동일한 사람이 위임장을 중복해서 제출한 경우, 또 투표는 했지만 위임장이 효력이 문제되는 경우, 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또 집합건물 안건이 통과가 되려면 구분 소유자 수뿐만이 아니라 전유 부분의 면적 비율까지 계산을 해야 돼요. 그 자리에서 전유 면적 기준으로 과반수를 넘기는지를 계산하는 것은 숙달된 집계요원이 아니면 매우 어렵습니다. 실제로 현장에서 숙달된 집계요원이 아닌 사람이 이렇게 계산하다가 그 계산에 오류가 생기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집회가 많이 시끄러워지겠죠. 참석한 당사자들에게 집계 결과는 매우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신속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계산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관리단 집회를 개최할 때에는 미리 계산식이 들어있는 엑셀 파일을 준비를 하는 게 좋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단계 의사록 작성입니다. 의사록도 매우 중요합니다. 나중에 이게 분쟁이 생겼을 때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의사록에는 뭘 적어야 될까요? 우선 회의의 일시와 장소, 참석자 수, 안건 결의 내용 등을 상세히 적습니다. 의사록 말미에는 의장과 구분 소유자 2명 이상이 반드시 서명을 합니다. 이러한 의사록은 관리단 집회 결정에 관한 매우 중요한 자료입니다. 이 때문에 관리단은 의사록을 보관을 해야 되고요. 이해관계인은 의사록에 열람을 청구를 하거나 또 자기 비용으로 그런 등본의 발급을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 의사록을 보관하지 않거나 또 의사록의 열람이나 이 발급 청구를 거부한 경우, 또 의사록을 허위로 작성을 하거나 작성하지 않을 때에는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또 부과할 수 있습니다. 자, 의사록까지 작성을 했다면 오늘의 관리단 집회는 일단은 성공적으로 마친 겁니다. 어떠세요? 생각보다 좀 복잡하고 신경 써야 될 게 많죠. 그런데 뭐 하나 사소한 거 잘못했다가 관리단 집회 전체가 무효로 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귀찮더라도 꼼꼼히 신경을 써서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혹시 분쟁이 예상된다거나 의견이 모아지지 않는다거나 아니면 규모가 너무 커서 좀 어렵다 이러면 저에게 문을 두드리시면 언제든지 친절하게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